안녕하세요. 요즘 따라 인생이 즐거운 40대 여자입니다. 여러분은 사람 좋은 척, 다정한 사람인 척, 따뜻함을 무기로 다가오는 사람을 만나보신 적이 있나요? 척하는 사람은 당연히 걸러내야 할 사람이지만 사실 까보지 않고선 그게 척인지 진심인지 모를 일입니다. 제게도 그렇게 다가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고요? 바로 제 전 남편입니다. 진작 다름을 눈치챘다면 일찌감치 정리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지금의 전 그 인간과 갈라져서 완전히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거든요. 그 인간과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인연의 끈을 잘라내게 됐는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지리산 근방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마을이 아주 작고 사람도 그렇게 많이 살진 않았지만 도시와는 다르게 공기도 좋고 물도 맑고 가끔 탁 트인 논밭을 보면서 안정감을 느끼기도 하고 이웃들과 정을 나누기도 하면서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계셨던 부모님께선 상추, 깻잎, 배추 같은 농작물은 물론 뒷마당에 닭도 몇 마리 풀어 키우셨고 소도 몇 마리 키우곤 했어요. 저는 6살 때부터 아버지의 뒤를 따라다니며 소 여물을 먹이고 마당에 있는 닭 모이를 주곤 했었습니다. 어린 아이였지만 제가 준 먹이들을 잘 받아 먹는 모습이 참 귀엽다고 생각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 다녀왔는데 아버지가 절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서원이 왔냐? 어여 손 씻고 밥 먹자. 엄마가 삼계탕 맛있게 끓여놨다. 우와, 삼계탕 맛있겠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삼계탕이라는 말에 신나서 방에 들어가자마자 닭다리 하나를 잡아 맛있게 뜯었습니다. 어머닌 제가 맛있게 잘 먹는 모습을 빤히 보시더니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원아, 그게 뭘로 만들어졌게? 엄마가 시장 가서 사오신 거 아니에요? 오늘 장날이던데? 아유, 우리 딸 순수하다 순수해. 서원아, 아빠랑 맨날 뒷마당 가서 꼬꼬들 밥 줬지? 그 꼬꼬들 중에 한 마리야. 그 사실을 듣는 순간 저는 닭다리를 손에서 떨어뜨리고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 모습을 본 저희 부모님은 제가 귀엽다면서 아주 뒤로 넘어가게 웃으셨고 말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모르고 순수했었던 그 시절이 참 그립기도 합니다.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마을에서 자랐고 대학 진학을 하는 대신에 공장에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공장은 경기도 쪽에 위치해 있었기에 20살 때부터 정든 고향을 떠나서 홀로 서길 시작했습니다. 공장 일이 마냥 쉬운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월급을 받으면 3분의 2는 저금을 했고 생활비는 최대한 아껴가면서 혼자 알뜰살뜰 살아갔어요. 처음엔 가족품을 떠나 혼자 사는 게 적응이 안 되고 힘들었는데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또 시간이 지나고 나니 아무렇지 않게 사라지더라고요. 남편과 20대 후반의 나이에 공장 동료의 소개로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저보다 2살 위였던 남편은 그때까지만 해도 참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식당에 가서 돈가스를 먹으면 제 접시를 가져가서 돈가스도 손수 썰어주고 매일매일 편지도 써주고 서프라이즈로 꽃 선물까지 해주는 아주 로맨틱한 사람이었답니다. 따뜻한 인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볼 때마다 마음이 살살 녹는 듯한 기분이 들 정도였죠. 만나는 동안 잡음 한 번 없이 오직 사랑과 다정함만 가득했던 저흰 만난 지 1년 정도가 되던 그 해에 결혼을 약속하게 됐습니다. 결혼하면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돈도 내가 다 벌어올 거고 퇴근하면 집안일도 다 내가 할 거야. 빨래도 내가 하고 설거지도 내가 하고 밥도 내가 할게. 당신은 그냥 내 옆에만 꼭 붙어 있어 줘. 치, 남자들은 맨날 결혼 전엔 그렇게 말하고 결혼하고 나서 내가 언제 그랬냐면서 돌변하던데? 아이, 무슨 그런 소리를.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여? 다른 남자들은 그럴지 몰라도 난 절대 안 그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어. 알겠지? 결혼을 약속한 후
남편은 처음으로 저희 시골집에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태어나 이런 시골은 처음 와본다며 집 곳곳을 둘러보고 소를 키우고 닭을 키우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신기해했어요. 생전 도시에서만 자라 시골에 와볼 일이 없었는데 확실히 경기도와는 공기 자체가 다르다며 호들갑을 떨기도 했죠. 그런 남편을 저희 부모님은 굉장히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아이고, 어서 와요. 먼 데서 여기까지 온다고 힘들었죠? 우리가 좀 외진데 살아가지고 도시에 살았음 올 때도 편하고 좋았을 텐데 미안해요. 아닙니다, 어머님. 하나도 안 힘들었습니다. 여기 오니까 아주 눈이 트이고 코가 뻥 뚫리는 기분인데요. 너무 좋습니다. 허, 말도 참 예쁘게 하는구먼. 어서 식사부터 하지. 집사람이 특별한 손님 온다고 닭 잡아서 백숙 맛있게 끓여놨어. 네? 닭을 직접 잡으셨다고요? 어떻게? 아, 원래 우리 같이 시골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귀한 손님 오면 뒷마당에 있는 닭 잡아다가 백숙 끓이고 그래. 이제 우리 집안 식구 되면 이런 거 가끔씩 보게 될 거야. 아, 자네 온다고? 닭도 크고 실한 놈으로다가 잡았으니까 닭다리 시원하게 뜯고 가게. 어머니 남편이 온다며 뒷마당에서 통통하게 살찐 닭을 잡아다가 맛있게 백숙을 끓여주셨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살짝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막상 한 입 먹어보니 맛있었던지 닭다리를 잡고 맛있게 먹더라고요. 직접 잡아 끓여주신 거라 그런지 유명한 삼계탕 가게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맛있습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맛있는 삼계탕은 처음 먹어봤어요. 그래요? 아유, 맛있다니 다행이네. 예전에 우리 서원인 뒷마당에 있는 닭으로 백숙 삶았다고 하니까 먹던 닭다리도 떨어뜨리고선 아주 대성통곡을 했었는데 너 이제 그거 기억도 안 나지? 아이, 엄만 무슨 남편 될 사람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해. 민망하게. 처음 인사를 드리는 자리였지만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것처럼 분위기는 아주 화기애애했습니다. 부모님께선 남편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리고 저 역시도 예비 시부모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기 위해 그 주 주말 수원에 있는 시부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포근한 인상을 가지고 있는 남편과는 달리 시부모님은 그냥 쳐다만 봐도 저절로 눈을 내려 깔게 될 정도로 사나운 인상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지만 차갑고 무서운 인상과는 달리 제게 웃으며 잘 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흰 양가 부모님들께 결혼 허락을 받았고 모두의 축복을 받으며 부부의 연을 맺을 수 있었어요. 결혼한 지 3개월 정도가 지났을 무렵쯤 저희에겐 작은 아기 천사가 찾아오게 됐습니다. 하나도 아닌 둘씩이나 말이죠. 남편은 제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 아주 절 상점 모시듯이 했습니다. 아직 배도 나오지 않은 임신 초기였는데도 말이죠. 나 아직 배도 안 나왔거든? 남들이 보면 팔불출이라고 오해하겠네. 나 팔불출 맞는데? 그리고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있는데 일어설 때도 앉을 때도 누울 때도 걸을 때도 조심해야 우리 아가들이 안 다치고 잘 자라지. 그리고 배가 점점 불러오면서부턴 집안일이란 집안일은 싹 다 남편이 도맡아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쌍둥이를 가지고 나서부터 살이 10kg 넘게 쪄서 예전의 모습이 싹 사라져 거울을 보고 우울해하고 있으면 세상에서 저만큼 예쁜 여잔 본 적이 없다고 저를 추켜 세워주기도 했어요. 당신이 살찐 건 그만큼 우리 뱃속의 쌍둥이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다는 증거잖아.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쪄도 돼. 세상에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 난 참 복받은 사람이야. 남편과 함께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결혼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렇게 뱃속의 쌍둥이들은 무럭무럭 자라서 세상에 우렁찬 울음소리를 내며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남녀 쌍둥이로 태어난 아이들은 저와 남편을 비롯해 양가 식구들에게 행복을 안겨주는 존재가 됐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사랑스러운 아이들, 오직 저와 아이들밖에 모르는 가정적인 남편, 그렇게 온전한 가족이 있었기에 저는 갑부도 대통령도 부럽지 않을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이 행복은 결혼한 지 6년이 지났을 무렵쯤 아버지의 건강에 큰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난 뒤부터 조금씩 삐걱거리기 시작했어요. 서원아, 엄마랑 아빠 지금 서울에 와 있어. 갑자기 서울은 어쩐 일로 오셨어요? 네 아빠가 갑자기 머리가 많이 아프다고 그러는 거야. 우리 나이 되면 작은 두통도 의심해 보라는 말이 기억이 나서 네 아빠 데리고 부랴부랴 병원에 갔더니 아무래도 중풍 같다고 소견서 써줄 테니까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옆집 김씨네 차 타고서 급하게 대학병원으로 왔지. 뭐? 중풍? 아빤 지금 어디 계세요? 검사 받으러 들어가셨어요? 병원에서 중풍 맞다고 하더라. 갑자기 두통이 심해지고 몸에 힘도 점점 안 들어가고 걸음걸이도 이상해지고 그래도 의사는 불행 중 다행이라고 너무 늦지 않게 잘 왔다면서 약물 치료랑 재활 치료 같이 병행해 보자고 하시더라고. 아휴, 내가 진작 알아차리고 병원에 데리고 왔어야 하는 건데. 그래도 재활 치료랑 약물 치료 하자는 거 보면 충분히 나아질 수도 있다는 거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엄마. 병원 어딘지 문자로 남겨주시면 이따가 손서방 퇴근하고 나서 같이 찾아갈게요. 아무렇지 않은 척 어머니를 달래드리고 전화를 끊고 나니 괜시리 마음이 착잡해졌습니다. 중풍이라는 병은 저도 잘 알고 있는 병이었어요. 지금은 일을 그만두고 아이들을 돌보면서 지내고 있지만 공장에 다닐 무렵 저희 반장님께서 중풍으로 쓰러지신 적이 있었거든요. 평소에 고혈압이 있으셨는데도 건강 관리를 잘 하지 않으셨던 분이었는데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쓰러지신 후 공장으로 돌아오지 못하셨어요. 알고 보니까 중풍으로 쓰러지시게 됐고 적당한 치료 시기를 놓쳐 수술까지 하게 되셨고 후유증으로 보행이 힘들어져 결국 공장을 떠나게 되신 거였죠. 그때 보고 중풍이 참 무서운 병이구나 생각했었는데 그 병이 아버지에게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 퇴근한 남편에게 아버지의 소식을 알렸고 아이들을 데리고 남편과 함께 아버지가 입원해 계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아버진 저희를 알아보셨고 의식도 또렷하신 상태셨지만 몸에 힘이 없어 일어서거나 말을 똑바로 하시지 못하셨어요. 아버진 이런 모습으로 자식과 손주들 그리고 사위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 미안해 하셨습니다. 미안하네.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해야 하는데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장인어른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사람한테 소식 듣고 얼마나 놀라서 달려왔는데요. 하나도 미안해하실 필요 없으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래요, 아버지. 미안할 것도 많다. 그래도 너무 늦지 않게 와서 다행이에요. 밥도 잘 챙겨 드시고 치료도 꼭 잘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손주들도 예전처럼 꼭 안아보죠. 그죠? 아버진 눈물을 흘리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남편의 품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예전엔 슈퍼맨 같던 아버지가 언제 저렇게 연세가 많이 드셨는지 흘러간 세월이 야속하기도 하고 아버지 대신 아파줄 수 없는 자식이라 죄송한 마음에 눈물이 저절로 흐르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면서 아무 말 없이 토닥여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선 정말 열심히 약물 치료와 재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점점 찾아뵐 때마다 좋아지시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였어요. 약간의 어눌한 발음과 다리의 불편함은 후유증으로 남았기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에서 다행이다 하며 조금은 마음을 놓을 수 있었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아버지의 투병이 제 인생에서 마주한 제일 큰 고비이길 바랬습니다. 누구에게든 힘든 일이 찾아오기 마련이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앞으로는 제발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길 두 손 모아 간절히 바랬어요. 그리고 시간은 흐르고 흘러 쌍둥이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결혼 9주년을 맞이한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출근한 남편이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벼랑간 커다란 박스를 들고서 다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서
깜짝 놀라 남편에게 물었어요. 당신 오늘 반차 썼어? 그 박스는 다 뭐야? 나 정리해고 당했어. 요즘 회사 재정이 많이 어렵다나 봐. 오늘 나 포함해서 9명이나 짐 싸서 나갔어. 이제 뭐 최소 인원으로 운영될 거라나 뭐라나. 뭐? 정리해고? 아니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대. 진작 말이라도 좀 해주던가. 어이없는 회사네 정말. 남편이 상자를 들고 일찍 퇴근한 이유는 바로 정리해고를 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 그동안 얼마나 회사에서 힘들게 일했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화가 났어요. 적어도 일찍 통보를 해줬으면 다른 회사에 갈 수 있게끔 준비라도 했을 텐데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라 남편도 적잖게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 여보. 내가 집에서 마냥 먹고 놀지만은 않을 거라는 거 잘 알지? 애들 교육비도 벌어야 하고, 또 식비랑 생활비도 벌어야 하고, 빨리 자리 잡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남편은 그날부터 이력서 준비해 이곳저곳에 면접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한 직장을 오래 다닌 덕분에 면접을 보러 다니는 족족 좋은 결과를 받아왔지만 이상하게도 남편은 직장에 새로 들어갈 때마다 일주일, 길면 한 달 정도 만에 퇴사를 하곤 했어요. 쉽게 말해 입사와 퇴사를 밥 먹듯이 반복했던 거죠. 처음엔 회사가 잘 안 맞나 적응을 잘 못했나 싶은 마음에 아무 말 하지 않았는데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저도 슬슬 짜증이 나더라고요. 9년 동안 알고 지냈던 남편의 모습이 아니어서 당황스럽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참다 못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이전 회사에선 10년 넘게 잘 있었잖아. 대체 뭐가 문제여서 이러는 건데? 당신은 공장만 다녀봐서 몰라. 회사원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첫 번째 회사는 복지가 마음에 안 들었고, 두 번째 회사는 분위기 적응하는 게 어려웠고, 세 번째 회사는 그냥 마음에 안 들었는데 예의상 하루 출근해 준 거고, 네 번째 회사는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게 이유가 된다고 생각해? 여긴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긴 저래서 마음에 안 든다고 다 때려쳐버리면 어떡해. 당장 책임져야 할 가족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마음에 들어서 직장 생활 하고 있는 줄 알아? 내 입맛에 맞게 100% 만족할 수 있는 회사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어. 무작정 화만 내지 말고 나 좀 기다려주라. 어? 좋은 회사 오래 다니려고 이러는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한마디 한 것뿐인데 남편은 되려 제게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성격이 변하니 적잖게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론 본인도 힘들 텐데 옆에서 너무 닥달을 했나 싶은 마음에 미안해지기도 하고 이래저래 복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이들은 초등학교에 들어갔고 앞으로 나갈 생활비는 늘어만 갈 텐데 남편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으니 나도 일을 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경력이라곤 공장에서 일한 것 하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주부가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으로 열심히 일자리를 찾아보던 어느 날 평소 친하게 지내던 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언니, 이 시간에 어쩐 일이에요? 서은아, 너 전에 일 구하러 다니는 중이라고 했었지? 네. 아휴, 어릴 때 아르바이트 좀 해볼 걸 그랬어요. 이리저리 이력서를 넣어도 면접 오라는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거 있죠? 그래? 그럼 너 우리 가게에서 일할래? 마침 우리 가게에서 일하던 애 하나가 갑자기 그만두게 됐거든. 이거 사람 구하려면 한참이겠는데 싶었는데 마침 네가 딱 생각이 나는 거 있지? 내가 연락 잘했네. 네? 언니, 그런데 저 공장 다닌 거 빼면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언니 가게 많이 바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제가 실수도 많이 할 텐데. 얘는 내가 뭐 아무것도 안 알려주고 무작정 일부터 하라고 할까 봐 그러니? 걱정하지 마. 내가 하나하나 다 알려줄 테니까.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 완벽한 사람 없어. 나도 하고 우리 직원들도 다 하는 게 실수인데 뭘 그런 거 가지고 벌써부터 걱정을 사서 하고 그래. 걱정하지 말고 내일부터 당장 나와서 일해.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다 알려줄 테니까.
언니는 유명한 매운 등갈비찜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맛집으로도 수차례 방송을 탔고 그만큼 손님이 많아서 평일이고 주말이고 할 것 없이 문전성시를 이루는 유명한 가게였죠. 언니의 제안에 저는 살짝 고민을 하다 저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서 해보겠다고 말했어요. 남편에게도 내일부터 가게에 나가 일을 하게 됐다고 말하니 잘 됐다고 아주 좋아라 하더라고요. 좋은 기회 잘 잡았네. 누가 그러는데 요즘은 맞벌이 시대라고 하더라. 나 혼자 벌어선 애 둘? 절대 못 키운대. 이왕 하는 거 열심히 해봐. 그렇게 저는 전화를 받은 다음 날부터 그 언니네 가게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첫날부터 손님이 정말 장난 아니게 많더라고요. 맛집 줄을 기다려보긴 했어도 직접 일을 해보진 않았었기에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바쁘니까 다른 생각을 할 틈이 없었기에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했어요. 언니네 가게에서 일하는 동안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졸지에 제가 가게 종업원에서 사장이 됐다는 것이었어요. 언니는 아주 오래전부터 체인점을 꿈꾸고 있었는데 제가 일하는 걸 보니 얘한테 맡기면 딱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성공하면 좋은 거고 실패해도 경험인 거라고 하잖아. 창업 비용도 내가 다 도와줄 거고 레시피 같은 것도 내가 하나하나 다 알려줄게. 너라면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볼래? 언니의 진심이 담긴 제안에 저는 크게 고민하지 않고 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었기에 겁도 났어요. 하지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 번은 부딪혀보고 싶더라고요. 남편도 하고 싶으면 한번 해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일을 하면서 언니에게 열심히 레시피를 배운 후 체인점을 오픈하게 됐어요. 물론 처음부터 손님이 많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원조만한 시리즈를 본 적이 없다고 시작부터 편견을 가지고 보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처음엔 파리만 잔뜩 날렸지만 나중엔 광고도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따로 홍보도 하니 그제서야 손님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언니가 기존에 운영하던 가게 등갈비찜 레시피보다 훨씬 더 맛있게 매운 레시피를 연구해서 판매하니 일명 매운맛 매니아 손님들이 저희 가게 정말 많이 찾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손님들은 식사를 마치고 나가실 때마다 꼭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여기 등갈비찜은 이상하게 매력이 있어요. 뭐랄까,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 매운데 멈추지 못할 중독성을 가지고 있달까? 아무튼 다른 등갈비찜이랑은 엄청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사장님, 너무 맛있어요. 레시피만 따로 공유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을 정도로요. 맛있게 맵고 중독성 있는 맛으로 입소문을 탄 저희 가겐 점점 손님들이 늘어가면서 조금씩 바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가게 사장이 되면서부터 남편은 완전히 직장을 그만두고 백수 생활을 시작하게 됐다는 것이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친구들을 만난다며 집을 나가 밤늦게 들어왔고 주말엔 낚시를 하러 다니곤 했습니다. 그런 남편을 지켜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전 결국 남편에게 언성을 높이고 말았어요. 난 하루하루 뼈가 부서져라 일하면서 돈 벌어오는데 당신은 하라는 일은 안 하고 매일같이 술 마시고 돌아다니고 주말엔 애들이랑 좀 놀아주라니까 그마저도 하기 싫어서 맨날 낚시며 등산이며 밖으로만 돌고 그러고 살고 싶냐? 애들 보기 미안하지도 않아? 나도 10년 넘는 시간 동안 거의 쉬지도 않고 일만 했다고. 난 뭐 평생 일만 하다가 죽어야 하냐? 그리고 내가 벌어서 모아둔 돈 내가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당신이 왜 난린데? 내 돈 내가 쓰는 거니까 신경 좀 꺼.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자기 돈 자기가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내가 뭐라 할 것도 못 되네. 우리 이제부터 각자 돈은 각자가 알아서 쓰고 신경 끄자고. 내 돈은 내가 알아서 쓰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 소리를 듣는데 딱 거기서 맥이 풀려버리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제가 알아왔던 남편의 모습은 다 꾸며진 모습이었고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모습이 진짜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만 기다리면 방황을 끝내고
이전에 남편으로 돌아올 거라 굳게 믿었던 제가 너무 바보 같아서 그냥 마음을 비우기로 결심했어요.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어느덧 아이들은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가게는 이전보다 훨씬 더 잘 되어 이제는 본점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는 맛집으로 자리를 잡게 됐어요. 5년 동안 많은 것들이 변했지만 단 하나 남편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무능한 백수였고 여전히 집보단 바깥을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있었죠. 매미 울음소리가 지천에 깔린 무더운 여름, 텔레비전이고 인터넷이고 가릴 것 없이 기사 일면을 차지했던 이슈가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역대 최강으로 남을 태풍이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내용이었죠. 이 정도 이슈를 가지고 있는 태풍이라면 부모님이 거주하고 계신 산간 지역은 당연히 위험할 수밖에 없다 싶어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아버진 거동도 불편하신데 괜찮으실까 싶은 마음에 걱정되어 기사를 보자마자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죠. 엄마, 태풍 온다는 기사 보고 걱정돼서 연락드렸어요. 집이 바로 산 밑에 있어서 걱정이네. 대비는 잘해 두셨죠? 그럼, 뭐 맨날 말로는 역대급이다 하는데 이번에도 아무렇지 않게 지나갈 거야. 엄마 아빠가 어디 태풍 한두 해 겪어보니 미리미리 대비 잘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말어. 우리야 아무 문제 없으니까 걱정 마세요. 혹시라도 심상치 않다 싶으시면 아버지랑 같이 미리 읍내 숙소 잡아서 피해 계셔야 돼요. 집에 절대 계시지 말고요. 아셨죠? 아이고 참말로 걱정도 팔자다. 어련히 알아서 잘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늦었다 어여차. 어머님 괜찮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자식된 입장으로서 영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하지만 산골 마을에서 지내면서 강한 태풍들을 여럿 겪어보셨기에 이번에도 그저 큰 피해 없이 조용히 지나갈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틀 뒤 역대급 태풍은 예고했던 대로 대한민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유유히 지나갔습니다. 시골 쪽으로 집중호우가 일어난 바람에 폭우에 홍수가 일어났고 전국적으로 수천 명의 이재민들이 생겨났으며 목숨을 잃은 사람들, 실종된 사람들까지 정말 눈으로 봐도 피해가 막심한 듯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고 부모님 걱정에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지만 몇 통을 걸어도 전화를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머릿속으로 최악의 상황까지 그리며 부모님이 사시는 곳으로 내려가야겠다고 다짐한 순간 극적으로 어머니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어디 다치신 데는 없어요? 어, 동네 이장 덕분에 잘 피했어. 지금은 읍내에 있는 체육관에 다들 모여있고 너 왜 윗집에 살던 김씨 할머니 알지? 너 엄청 예뻐하셨던 김씨 할머니 산사태 일어나서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돌아가셨어. 내가 70년을 넘게 살았어도 이런 비는 처음 본다. 아휴,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원. 집은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집은 당연히 다 무너졌지. 소도 다 물에 떠내려가고 멀쩡히 살아있어도 돌아갈 집도 없고 밭도 축사도 싹 다 사라져버렸으니. 집과 축사가 모두 사라져버렸다는 말에 심장이 철렁하고 내려앉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뉴스에서 보던 이재민 중 하나가 저희 부모님이라는 사실에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선은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지역으로 내려가려는데 아무리 진정을 해보려고 해도 손이 덜덜 떨려서 운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 안 될 것 같다 저는 차키를 들고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방금 엄마랑 전화했는데 태풍 때문에 집이고 축사고 싹 다 무너졌대. 그래서 우선 내가 좀 가보려고 하는데 나 도무지 손이 떨려서 운전을 못하겠어. 당신이 운전 좀 해줘. 전화했다는 거 보니까 돌아가시진 않으셨나 보네. 뭐 그렇게 호들갑이야? 살아계심 된 거지. 그리고 나 어제 술 많이 마셔서 운전 못하겠으니까 당신 혼자 알아서 잘 운전해서 가. 살아계시면 된 거지?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우리 부모님이야. 이 일을 겪은 게 당신 부모님이라고 생각해봐. 이렇게까지 태평할 수 있는지. 아, 내 부모님 아니고 당신 부모님이잖아. 나 자야 되니까
적당히 하고 좀 나가지? 정 운전을 못하겠음. 기차나 고속버스라도 끊어서 타고 가던가. 그래, 그딴 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알겠어. 오늘 일 꼭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들어줄게. 저는 방문을 닫고 나와 떨리는 손을 겨우겨우 부여잡고 고향으로 내려가 부모님이 계시는 읍내 체육관으로 찾아갔습니다. 다행히도 두 분 다 건강한 모습이시더라고요. 부모님은 저를 보고 깜짝 놀라시며 이렇게 물으셨어요. 손서방은 어디 가고 너 혼자 왔어? 아, 손서방은 일이 있어서 저 혼자 왔어요. 아빠, 괜찮아요? 괜찮다. 멀리서 뭐하러 왔어? 부모님이 이런 일을 겪었는데 당연히 자식이 와봐야죠. 그렇게 한참을 체육관에 머물러 있다 군청에서 임시 숙소를 마련했으니 그쪽으로 이동을 하면 된다는 관계자의 말을 듣고서 부모님과 함께 숙소까지 차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임시로 마련해둔 숙소도 영 환경이 좋지는 않았어요. 많은 비가 온 덕분에 방 안에 습기가 가득 찼고 위생 상태도 좋지 못하더라고요. 이런 곳에서 지낼 바엔 차라리 잠시 동안이라도 집에서 모시는 게 낫다고 생각해 저는 두 분을 모시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부모님은 끝까지 괜찮다고 여기서 지내는 게 낫다고 하셨지만 자식된 입장으로서 그런 곳에서 지내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니 남편 놈이 거실에서 속옷바람으로 TV를 보고 있다가 저희 부모님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더니 뒷머리를 극적거리며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장인어른, 장모님, 여긴 어쩐 일로 오셨어요? 일이 좀 그렇게 돼서 손서방. 미안하네. 잠시 동안만 신세 좀 질게. 저는 당황하는 남편을 뒤로 한 채 남는 방에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편히 쉬라는 말을 남기고서 문을 닫고 나오자마자 남편은 제 손을 잡고서 안방으로 들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긴 당신 혼자 사는 집이 아니라 우리 둘, 그리고 애들이 같이 사는 집이야. 왜 당신 멋대로 다른 사람을 우리가 사는 집에 데리고 와? 제정신이야? 뭐? 다른 사람? 우리 부모님이잖아. 말을 왜 그렇게 해? 그 총구석엔 숙박업소 하나 없대? 하다못해 다 무너져가는 여관방이라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곳에다가 모시면 되지. 왜 하필 우리 집으로 오냐고. 진짜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온다. 진짜 네가 사람이야? 어? 사람이냐고. 아, 됐고. 나 놓친 애들이랑 한 공간에 오래 못 있어. 노인네 냄새 풀풀 나는 거 못 참는다고.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돌려보내. 안 그럼 내가 나가? 알겠냐? 제게 쓰레기 같은 말들을 잔뜩 내뱉은 남편이 방을 나가려고 문을 열자마자 그 앞엔 잔뜩 화가 난 표정의 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저희 두 사람의 대화를 다 들으신 듯 보였죠. 남편은 잠시 동안 당황한 듯 잔뜩 얼어붙어 있다가 이내 몸을 쭉 펴고 말했습니다. 다 들으셨어요, 장모님? 그래,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잘 들었어. 목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현관문 밖에서도 다 들리겠더라. 자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예, 저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솔직히 맞는 말 아닙니까? 이 좁은 집에 사람만 여섯이 사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애들 방, 저희 방, 그리고 옷방. 이렇게 하면 끝인데 집이 넓은 것도 아니고. 그래, 네, 자네가 무슨 말 하는지 잘 알겠어. 불편하다는 거잖아. 맞지? 우리가 빨리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 빨리 가긴 뭘 빨리 가요. 여기 내 집이니까 엄마 집이기도 해요. 당신 까먹은 거 아니지? 이 집, 당신 혼자 명의 아니고 공동명의인 거. 불만 있으면 당신이 집 나가면 되겠네. 아무것도 하는 거 없는 백수 주제. 뚫린 주둥이라고 말은 잘해요, 진짜. 그 말에 자존심이 잔뜩 상한 건지 뭔지 남편은 에이, 내가 나가고 말지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니는 되려 제게 미안해 하셨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미안하다, 서원아. 엄마랑 아빠 그냥 내일 내려갈게. 괜찮다니까요. 편하게 있고 싶은 만큼 있다가 가셔도 돼요.
여기 엄마 딸 집이에요. 눈치 보지 말고 계세요. 딸 집이니 눈치 보지 말고 있어도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결국 부모님은 이틀 후 제가 가게로 출근한 틈을 타 고향으로 내려가셨습니다. 밥 잘 챙겨 먹고 아프지 말고 도착하면 전화 줄게 라는 문자를 보고서 저는 곧바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있고 싶은 만큼 있다가 가도 된다니까 왜 벌써 가세요? 아빠 몸도 편찮으신데 더 쉬다 가시지. 그냥 생각해보니까 손서방 말에 틀린 거 하나 없더라고. 어떻게 보면 너희 두 사람 집인데 우리가 눈치 없이 있는 건 민폐지. 그래서 그냥 내려왔어. 예, 버스다. 시끄러우면 안 되니까 이만 끊자. 분명 남편이 제가 집을 비운 동안 무슨 말을 한 것 같았습니다. 너무 화가 났는데 또 동시에 부모님이 걱정이 돼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 손님을 받는 와중에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모시고 살 수도 없고 머무를 곳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면 차라리 집을 해드려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도 5년 동안 장사를 해왔고 그동안 꾸준히 돈을 모아왔기에 부모님께 집을 마련해 드릴 정도의 여유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루가 멀다 하고 부모님이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의 부동산에 이 정도 가격의 매물이 있는지 전화를 돌렸고 좋은 곳이 있다고 하면 일정을 잡고 보러 가기로 약속을 잡았어요. 퇴근하고 집에 와서도 계속 부동산과 연락을 하고 있으니 남편 놈이 기가 찬다는 듯 피식 웃더니 제게 이렇게 물어보더군요. 당신 설마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집해드리려고 그렇게 하루 종일 부동산이랑 전화하고 있는 거 아니지? 어, 맞는데 왜? 뭐 문제되는 거라도 있어? 아니, 왜 내 허락도 없이 그렇게 하는데? 당신은 내 허락 없이 술 먹고 사람 만나고 다 만나고 하잖아. 근데 내가 왜 당신 허락을 맡아야 돼? 우리 각자 돈 각자 알아서 쓰기로 하지 않았었나? 내 돈으로 내가 알아서 집 구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당신은 신경 꺼. 내가 차마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당신 부모도 참 한심하다 한심해. 아니 그 나이 먹고 모아놓은 돈 한 푼 없대냐? 나 같으면 쪽팔려서 자식이 집 구해준다고 해도 마다하겠다. 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마시고 있던 주스를 남편의 얼굴에 끼얹어 버렸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라 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였어요. 어떻게 제 부모님을 저 따위 말로 욕되게 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남편 놈은 주스세를 맞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더라고요. 너란 인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바닥을 보이는구나. 그래 어디까지 밑바닥을 보이나 보자 했더니 진짜 이젠 더 내려갈 곳도 없겠다. 야, 우리 애들이 너 같은 놈을 아빠로 두고 있다는 게 불쌍할 정도야. 아빠라는 사람이 이 모양 이 꼴아진데 도대체 뭘 보고 배우겠어? 뭐? 이게 진짜 말이면 단줄 아나. 남편은 혼자 부들부들 떨더니 제게 똑같이 주스를 뿌리더군요. 하는 행동도 유치한 데다 생각도 없고 막말을 마구 내뱉는 이 인간을 보면서 딱 이혼이라는 두 단어만 머릿속에 떠오르더군요. 하지만 아이들이 아직 어렸기에 이혼은 생각만 하고 있을 무렵 이혼을 단박에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은 술에 잔뜩 취한 채로 새벽 4시가 되어서야 비틀거리면서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괜히 애들이 깰까 싶어 짐짝 들쳐매듯이 남편을 업고서 안방으로 들어갔는데 휴대폰이 정말 미친 듯이 울리더라고요. 새벽 4시에 말이죠. 원래라면 남편 폰이 울리든 말든 신경을 조금도 쓰지 않았지만 여자의 촉이라는 게 무섭다고 하잖아요. 그날따라 그 진동의 주인공이 누군지 참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의 휴대폰을 들여다보니 번호만 뜬 채로 전화가 계속 울리고 있었고 저는 그 번호를 저장해서 제 휴대폰으로 통화 버튼을 눌러봤어요. 그랬더니 간드러지는 여자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를 걸어서 말을 하세요. 뭐야? 오빠야? 오빠라는 말을 듣고 저는 피식 웃으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엄지손가락으로 지문 인식 잠금을 푼 다음 남편 휴대폰에 있는 메시지함에 들어갔더니 제일 첫 번째 순서에 그 여자와 나눈 대화들이 있더라고요.
그 안의 내용들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그 여자와 남편의 관계는 말 그대로 썸 타는 사이였어요. 오빠, 나랑 한 번만 더 만나면 안 돼? 난 오빠가 너무 좋아. 나도 내 마누라보다 네가 100만 배 더 좋다. 와, 이렇게 말로 표현하기도 역겨울 정도의 대화들이 잔뜩 널려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자 메시지 내용들을 모두 캡처한 뒤 다음날 아픈 머리를 부여잡고 일어나는 남편을 향해 물었습니다. 집에서 먹고 자고 싸고 바퀴벌레같이 사는 놈이 밖에선 다른 여자랑 썸도 타고 다니네? 팔자 참 좋아. 그치? 아이씨, 안 그래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아침 대바람부터 뭔 헛소리를 하고 앉아있어? 어제 네 휴대폰 진짜 미친 듯이 울리더라. 그래서 대체 누군가 싶어서 받았는데 여자가 딱 받더라고. 혹시나 싶은 마음에 네 휴대폰 문자 메시지 내역 다 뒤져봤는데 아주 두 사람이서 있는 꼴값 없는 꼴값을 다 떨어놨더만. 아주 쇼도 그런 쇼가 없더라. 어? 아, 그거 그냥 친한 동생이야. 그냥 빈말이라고 빈말. 아, 너는 친한 여동생한테 마누라보다 좋다고 말하고 다니나 보지? 뭐, 마누라보다 친한 여동생이 100만 배 더 좋다니까 어쩔 수 없네. 그 100만 배 더 좋아하는 여동생 끼고 평생 살아. 빈말이건 뭐건 다 필요 없고, 난 너 같은 놈이랑 단 1분 1초도 같은 공간에서 숨 쉬고 살아가고 싶지 않으니까.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건 단순 문자 메시지만이 아니었어요. 그놈이 활동을 하고 있는 친목 모임이 있더라고요. 저는 단순히 낚시나 게임 등등 건전한 모임인 줄 알고 있었는데 모임 이름이 외롭고 쓸쓸한 4050 모여라 인 거 있죠? 딱 그 이름을 보는데 제가 이런 놈이랑 10년 넘게 살았다는 사실에 자괴감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이혼을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말이죠. 그 인간과 갈라서기 전 시댁에도 남편이 어떤 만행을 저지르고 다녔는지에 대해 낱낱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대답이 돌아왔는지 아십니까? 아마 들으면 여러분도 기가 막히실 겁니다. 예, 넌 네가 속이 좁은 거라고 생각은 안 해봤니? 그딴 거 가지고 이혼할 거면 세상 모든 사람들 다 이혼남 이혼녀 되겠다. 하여간에 결혼하기 전부터 알아봤어야 했어. 성격도 예민하고 쫌생이 같아가지고선 예, 남자한테 그렇게 하는 것도 집착이야 집착. 너무 집착하면 남잔 당연히 밖으로 돌게 돼 있어. 어머님, 낮이고 밤이고 술 처먹고 돌아다니고 일은 안 하고 돈만 쓰고 돌아다니는 주제에 다른 여자한테 마누라보다 좋다고 말하는 인간이 정상이에요? 게다가 저희 부모님한테도 니네 부모님이라고 말하면서 그 나이 먹고도 돈 한 푼 모아놓은 거 없다고 한심하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생각도 없고 상식도 없고 나아질 기미도 안 보이는 사람을 제가 왜 데리고 살아야 할까요? 예. 그럼 니네 부모님을 니네 부모님이라고 말하지. 그럼 뭐라고 말하니? 우리 아들이 맞는 말 했구만 뭘. 그리고 그런 소리를 듣기 싫었음. 네가 좀 잘하지 그랬어. 이게 다 네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네가 잘했어 봐라. 내 아들이 이렇게 밖으로 돌고 너한테 그런 막말을 했겠는가? 어쩜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네요. 모자끼리 어떻게 수준이 이렇게 딱 들어맞는지. 네, 알겠습니다. 제가 못했다고 생각하시니 잘나신 아드님 그대로 반품해 드릴게요. 그렇게 저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혼했습니다. 그 인간도 어지간히 저와 갈라서고 싶었던 모양이었어요. 재산 분할부터 시작해서 양육권도 제가 가져간다고 말하니 군말 없이 바로 넘겨주는 거 있죠?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서던 길 아이들이 아빠하고 불렀지만 그 인간은 뒤도 안 돌아보고 사라졌습니다. 마지막까지 참 쓰레기 같은 인간이구나 싶었어요. 이혼 후 부모님께는 읍내에 있는 신축 아파트를 구해드렸습니다. 직접 가서 봤는데 생각보다 깔끔하고 두 분이서 살기에 딱 적당한 크기더군요. 그리고 어머니께선 제 이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했어. 살다가 안 맞으면 헤어지기도 하고 그런 거지. 내가 봐도 손서방 그놈은 좀 아닌 듯 싶더라. 태풍 왔을 때 너희 집에 잠깐 있었던 날 기억하지? 그날 우릴 보면서 코를 막고
어휴, 노친내 냄새. 이렇게 대놓고 말을 하는데 그냥 한 대 확 쥐어박아 버리고 싶더라고. 그런 일이 있었어? 아유, 진작 말하지. 그럼 내가 아주 묵사발이 되도록 패버렸을 텐데. 그리고 이제 손서방이라고 부르지도 말고 그놈이라고 불러. 아유, 소름 끼쳐 진짜. 그놈은 이혼하고 8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아이들을 단 한 번도 보러 오지 않았고 개인적으로 아이들에게 문자나 전화 한 통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보다 100만 배 좋다는 그 여자랑 하하호호 하느라 정신이 없겠구나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남편의 SNS 계정을 찾아서 보여주는데 그 안엔 앳된 여자와 함께 술을 먹고 골프를 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는 사진들을 잔뜩 올려놨더라고요. 애들이 볼 거라는 걸 뻔히 알고서도 말이죠. 엄마, 아빠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최악이야, 진짜. 여러분, 이혼한 지 8개월 만에 다른 여자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걸 전시하는 전 남편, 이해하실 수 있나요? 마음 같아선 다 때려 엎어버리고 싶었지만, 그래도 양육빈 꼬박꼬박 계좌로 입금했기 때문에 다른 여자랑 놀러를 다니든 말든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이혼한 지 2년 가까이 되었을 때쯤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그 이유가 뭐였는 줄 아세요? 실컷 재밌게 만나던 그 여자와 헤어지고 다른 여자들이랑도 많이 만났는데 아무도 자기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제가 너무 그립다고 연락을 한 거였어요. 그 여자랑 갈라서고 나서 다른 여자들도 막 만나보고 그랬는데 당신처럼 날 진심으로 위해주고 생각해주는 그런 여자가 아무도 없더라. 날 제일 사랑하고 아껴주던 사람은 당신뿐이었어. 내가 그걸 너무 늦게 알았던 거야. 전부 다 내 돈 보고 만나고 꿍꿍이가 있어서 좋아하는 척 했던 거였어. 야, 그걸 이제 알았어? 밖에서 만난 어리고 예쁜 여자들이 미쳤다고 너 같은 거 진심으로 좋아했겠니? 뭔가 뽑아먹을 게 있으니까 만난 거겠지. 너 일회용이야. 한 번 단물 빨아먹고 버려지는 껌 같은 존재라고. 넌 딱 그 정도 수준의 여자 만난 거고. 이따위 되지도 않는 소리 짓거릴 거면 전화하지 마. 나 남자친구 생겼으니까. 뭐? 남자친구? 말도 안 돼. 네가 어떻게 날 두고 남자친구를 만나? 절대 인정 못해. 미친 거 아니야? 우리 남남이야. 법적으로 이혼한 사이라고. 내가 남자친구를 만나든 말든 뭔 상관이고 당신이 뭔 자격으로 인정을 한다 만다 거리고 있어? 웃기지도 않네 진짜. 여보, 우리 다시 합치자. 우리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약 먹을 시간 지난 것 같은데 더 헛소리 짓거리지 말고 끊어. 뭔 일 있을 때나 연락하든지 말든지 해. 이를테면 죽을 병에 걸렸다든지 할 때 끊는다. 진짜 제게 남자친구가 생겼냐고요? 당연히 거짓말이죠. 하루 종일 가게 운영하는 것도 바쁜데 무슨 남자친구를 사귀겠어요? 그냥 열받으라고 거짓말 좀 쳐봤는데 진짜로 미쳐서 날뛸 줄은 몰랐네요. 그 이후로도 꿋꿋이 연락이 왔지만 쿨하게 차단하고 제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달려도 거들떠 보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게 인생 최고의 복수니까요. 이혼을 하고 2년이 지난 지금 제 식당은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이제는 저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힘들어서 많은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고 있답니다. 부모님께서도 새로 마련해드린 집에서 잘 지내고 계시고 아버지도 예전보단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명절 때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부모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자기 아들이 최고인 줄 아는 전시모는 지금 삼식이 같은 남편을 데리고 사느라 아주 똥줄이 빠질 겁니다. 아마도 제 존재가 그립지 않을까요? 원래라면 며느리가 데리고 살아야 하는 건데 노년을 제대로 즐기지도 못하고 졸지에 아들놈 식모 노릇을 하면서 진땀 빼고 있을 걸 생각하면 아주 웃음이 절로 납니다. 여러분,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이 노래 가사 아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말 그대로 떠나고 나서 후회해봤자 늦었으니까 옆에 있을 때 잘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노랫말이죠. 옆에 있는 사람의 존재를 당연하다 여기지 말고 익숙한 만큼 소중하게 대했으면 좋겠다. 버스가 떠난 후 후회하지 말고 떠나기 전에 제대로 소중함을 깨닫고 살길 바라는 마음에서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제 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분들이 부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마터면 돌이킬 수 없는 불행에 빠질 뻔했던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아주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운이 좋게도 누구보다 다정하고 가정적인 남편을 만나 결혼 후에도 행복함을 듬뿍 누리며 살고 있었죠. 그런 제 인생에 정말 눈앞이 아득해지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자칫 저뿐 아니라 온 가족이 오래도록 절망에 빠질 뻔했던 그 일을 어떻게든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해 애를 썼던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두 번 다시 우리 가족, 아니,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도 없어야 할 당시의 일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5살 많은 남편과 29살에 결혼했습니다. 큰아들을 낳으며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주부가 됐는데 남편과는 바로 그 회사에서 만난 직장 동료 사이였어요. 남편은 원래 회사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건 바로 회사로 찾아와 돈 내놓으라고 떼를 쓰고 난동을 피우던 시부 때문이었죠. 야, 이 자식아, 너희 애비가 우습냐? 왜 돈을 보내라는데 안 보내? 우선 밖으로 나오세요. 여기 제 회사예요, 아버지. 왜 자꾸 저 곤란하게 회사로 찾아오시냐고요? 네가 내 전화를 안 받으니까 그렇지. 나 찾아오는 게 창피하면 얼른 돈 내놔. 줄 때까지 나 여기 들어누워서 꼼짝도 안 할 거야. 저는 시부 때문에 항상 상사에게 사과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면목없어 하던 남편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우연히 회식 자리에 남편과 저 둘만 남아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3차까지 남아있던 5명 중 집 방향이 갔던 3사람이 우릴 두고 먼저 택시를 타러 가버렸거든요. 그리고 그날 전 술 기운 때문이었는지 용기를 내서 남편의 사정을 물어보게 됐죠. 저 대리님, 매번 찾아오시는 그분 정말 친아버지 맞으세요? 정말 실례인 질문인 거 아는데 볼 때마다 너무 불안하기도 하고 안타깝게 느껴져서 그래요. 제 질문에 남편은 매번 회사에 소란을 피워 죄송하다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남편 또한 취기가 꽤 오른 상태여서 그랬는지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으며 하소연을 시작하더라고요. 차라리 저도 제 아버지가 친부가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전 12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요. 어머니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도 아버진 그렇게 어머니를 괴롭혀댔어요. 자긴 일할 생각도 않고 혼자 남의 집 파출부 일하던 어머니한테 매번 술 먹게 돈 내놔라, 없으면 가불이라도 받아와라 등등 말이에요. 그런 인간이었으니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저랑 여동생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아버진 여전히 얼마 되지도 않던 집안 재산 까먹으면서 우리한텐 관심조차 없었어요. 전 중학생 때까지 도시락을 싸다녔거든요. 근데 도시락 싸주는 사람도 없고 아버지가 음식 살 돈도 준 적이 없어서 며칠 동안 학교 수돗물만 먹고 다닌 적도 있었어요. 남편은 자기 동생만은 굶기지 않기 위해 중학생 때부터 악착같이 아르바이트를 했었다는군요. 그 와중에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 잠도 안 자고 공부도 했다고 했죠. 그래도 어찌저찌 저도 동생도 힘들게 대학 졸업하고 집에서도 독립해서 취업을 했는데 우리가 클 때 도움은커녕 우리가 알바해서 번 학비 낼 돈까지 종종 뺏어가던 아버지가 이젠 당연하게 우리한테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그걸 다 드렸어요? 왜 바보같이 당하고만 사셨어요? 물론 아버지가 미웠죠. 하지만 어쨌든 어머니 돌아가시고 하나밖에 안 남은 부모님이니까 동생도 저도 외면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동생이 남들보다 좀 일찍 결혼했을 때 동생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을 아버지가 다 들고 날랐었어요. 그때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아버지한테 드디어 절연을 선언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회사까지 막 쫓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돌려보내려고 하는 수 없이 한두 번 돈을 주니까 아버지가 그때부턴 이거다 싶었는지 계속 회사로 쫓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 이 회사가 벌써 3번째 회사예요.
눈치도 보이고 창피하기도 해서 회사를 계속 그만뒀었거든요. 시부는 남편이 말하지도 않은 회사를 어떻게 알아내곤 계속해서 옮긴 회사로 찾아와 그렇게 진상을 피웠었던 겁니다. 남편이 한 번은 정말 단호하게 시부를 끊어내려 하니 돈도 없고 먹고 살 길도 없는 자신은 이제 그만 세상을 하직하겠다는 겁박까지 했다고 했죠. 그땐 또 정말 죽기라도 할까봐 무서워서 바보같이 아버지를 못 끊어냈어요. 근데 이젠 정말로 아버지를 끊어내려고요. 그래서 회사로 찾아오든 말든 돈을 안 주니까 전보다 훨씬 자주 회사를 찾아와 난동을 피웠던 거예요. 다행히 요즘엔 저희 아버지가 안 보이죠. 제가 아무리 떼를 써도 돈을 안 주니까 아버지가 이제 정말 체념한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이젠 정말 시부와 절연했다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눈물을 꾹꾹 찍어내더군요. 오죽 힘들었으면 직장 동료인 제 앞에서 눈물까지 보일까 싶어 더더욱 마음이 아팠죠. 그날을 계기로 우린 한층 더 가까워지게 되었고, 그렇게 1년간의 연애 끝에 우린 결혼을 약속하게 됐어요. 남편을 통해 인사하게 된 신우이와 신우이의 남편은 참 좋은 사람들이더군요. 반면 남편과 나란히 퇴근하다 회사 근처에서 마주친 시부는 정말 최악의 인간이었죠. 야, 너 결혼한다며? 아, 옆에 손잡고 있는 이 아가씨가 내 예비 며느리인가 보지? 아,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왜 또 찾아오셨어요? 전 아버지한테 돈 못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저 결혼하는 건 어떻게 하셨어요? 네가 돈을 하도 안 주니까 돈 받으려고 은혜 집에 찾아갔더니 은혜가 말해주더라. 자기 오빠 이제 결혼해서 드디어 행복하게 살게 됐으니까 제발 오빠 피말리지 말고 이제 좀 자기랑 자기 오빠 인생에서 사라지라고. 나쁜 기집애. 지 신랑 보는 앞에서 나한테 계란까지 던졌어. 또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해버릴 거래. 매제가 있는 은혜 집까지 찾아가셨다고요? 아버지, 나도 그 집은 더 안 갈 거야. 김서방 그놈이 날 진짜로 한 대 칠 것처럼 굴더라 이 말이야. 자기 장인인 나를. 아무튼 아가씨, 나 안 그래도 인태통에서 아가씨한테 할 얘기가 있었는데 잘 만났네. 나 아가씨한테 할 얘기 있었거든. 시부는 제 이름조차 묻지 않고 뻔뻔하게 자기 본론을 꺼내더군요. 남편은 저를 그냥 끌고 가려고 했지만 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궁금하기에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부의 용건은 역시나 기가 막히기 그지없었어요. 아가씨, 원래 결혼할 땐 예단비도 보내고 하는 거 알지? 나 딱 현금 2천만 원만 줘. 그럼 나 결혼식장에도 안 나타나고 앞으로 두 사람 앞에 진짜 얼씬도 안 할게. 야, 인태야. 이 아가씨가 못 준다고 하면 너라도 그 돈 줘라. 아, 안 그러면 난 이 결혼식 찾아가서 다 엎어버린다. 아버지. 남편을 겁박할 새로운 건수를 찾은 시부는 우리를 향해 실실 웃어 보였습니다. 아무리 남편의 부모님이라지만 정말 가슴 깊이 분노가 일더군요. 과거 자기 아버지 이야기라며 눈물을 훔치던 남편이 생각났어요. 저는 시부를 향해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저한테 돈 맡겨놓으셨어요? 아버님, 이 사람은 워낙 착해서 여태 그런 겁박이 통했겠지만 저한텐 어림도 없으세요. 저는 10원짜리 하나 허투루 쓰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결혼하면 경제권도 다 제가 갖기로 했으니까 앞으로 이 사람 또 찾아오셔도 받아갈 돈은 단 한 푼도 없으실 거예요. 결혼식? 회사? 어디 한번 찾아와 보세요. 저희 작은 아버지가 경찰이시거든요. 형제간의 우애가 워낙 좋아서 저희 가족 일이면 눈이 뒤집히시는 분이에요. 이 사람 또 돈 때문에 곤란하게 만들면 저 절대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오빠, 가자. 더 들을 것도 없어. 오빠는 앞으로 내가 지켜줄 거니까 더 이상 돈 때문에 오빠 아버지한테 휘둘려 살 필요 없어. 저는 제 우악스러운 고함에 당황에 맞이한던 시부를 내버려두고 남편을 데리고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날 남편은 제게 참 고마워하고 미안해했죠. 저는 그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난 괜찮은데 오빠가 정 걱정되면 우리 결혼식 올리지 말고 혼인신고만 하고 살자. 웨딩 촬영만 하고 말이야. 난 어차피 결혼식에 대한 로망도 없었거든. 하지만 장인어른 지금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이신데
오실 하객분들이 많지 않으실까? 결혼식은 자식들이 아니라 사실 어른들의 잔치라고도 하잖아. 남편은 저에게도 저희 가족에게도 너무 면목없어 하더군요. 그리고는 저희 부모님껜 직접 찾아뵙고 양해를 구하고 싶다고 말했죠. 만약 그 일로 자신을 사위로 들이길 반대하셔도 자신은 아무런 할 말이 없다면서요.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 양해를 구하러 온 남편에게 도리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자네가 그렇게 죄진 사람처럼 앉아있나? 우린 다 이해하네. 우린 자네랑 우리 주영이가 행복하게 살아주기만 하면 그걸로 족하네. 그러니까 죄송해하지 말고 얼른 고개 들게. 그래 강서방. 그리고 자네도 알지? 우리 둘째 딸은 진즉 결혼해서 출가하고 막내인 자네 예비 처남도 지방에 취업해서 혼자 살고 있는 거. 그러니까 자네만 괜찮다면 아예 우리랑 합가해서 여기서 사는 건 어떤가? 그럼 나랑 이 양반이 자네 부친이 찾아오더라도 자네 지켜줄 수 있잖아. 우리 서로 기대고 보듬어주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한번 살아보세. 저희 부모님은 진즉 두 분이서 그런 상의를 하셨었나 보더라고요. 남편은 눈물을 그렁거리며 감사하다는 말만 반복했죠. 저는 그날 남편을 배웅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합가하는 거 괜찮겠어? 거절하기 죄송해서 그렇게 대답한 거라면 지금이라도 말해. 괜찮아. 아니야, 난 너무 좋아. 평생 부모 사랑에 굶주리고 살았던 내가 날 자식이라고 말해주는 장인 장모님과 함께 살게 되는 일이 왜 싫겠어. 그렇게 남편과 전 웨딩 촬영과 혼인신고만 마친 뒤 부부가 되었습니다. 회사 사람들에겐 가족끼리 조촐히 식사하는 것으로 결혼식을 대신하게 됐다고 말했죠. 다행히 그 뒤 한동안 시부는 우리를 찾아오지 않더군요. 자신이 괜히 시부에게 우리의 결혼을 알린 것 같다며 시누인 우리에게 많이 미안해했어요. 괜찮아요, 아가씨. 아가씨가 말하지 않았어도 아버님은 언젠가 우리를 또 찾아왔을 거예요. 그나저나 아가씨도 아버님을 대차게 쫓아내버리셨다면서요? 네, 진즉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 뒤론 저한테도 연락조차 안 와요. 남편도 시누이도 정말 체념했는지 더 이상 치부가 찾아오지 않자 그렇게 후련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상태에서 남편은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죠. 우리 사위 왔어? 얼른 이리 와서 국간 좀 봐봐. 자네가 바지락 들어간 미역국을 그렇게 좋아한다길래 내가 아주 싱싱한 놈들을 잔뜩 사와서 끓여봤어. 저희 부모님은 남편을 많이 보듬어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특히 마음 여리고 정 많던 저희 엄만 남편을 거의 새로 생긴 아들처럼 대해주셨어요. 먹는 걸로 어린 시절 서름을 많이 겪었던 남편을 위해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 때문에 저희 집 식탁엔 항상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과 음식들이 한가득 차려지게 됐죠. 아빠 또한 남편과 둘이 술도 한잔하고 함께 사우나도 다니며 남편을 많이 아껴주셨습니다. 두 분이 남편을 자식처럼 챙긴 건 제가 결혼한 지 2년 뒤부터 연년생 두 아들 낳은 뒤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강서방, 이거 봐도. 이거 내가 어제 나가서 사온 브랜드까지 있는 비싼 팬티야. 오늘 이거 입고 가게. 예? 엄마, 이건 너무 같다. 무슨 사이속옷까지 장모가 직접 사다 줘. 누가 들으면 징그럽다고 욕해. 게다가 이거 빨간색이잖아. 누가 뭐라면 어때서? 강서방 오늘 승진이 걸린 중요한 발표 날이라며. 벌써 승진 2번이나 미끄러졌다고 얼마나 속상해했어. 그래서 내가 좀 찾아보니까 뭐 엄청 유명한 사람이 중요한 날마다 빨간색 속옷을 입으면 그렇게 일이 잘 풀렸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속는 셈 치고 한 번만 입어봐.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디자인으로 직원한테 물어물어 신경 써서 산 거야. 엄만 남편이 회사에서 중요한 발표를 앞둔 날 새빨간 속옷을 사다 주시더군요. 그런데 기겁했던 저와 달리 남편은 그 속옷을 받아들고 눈물을 글썽거렸어요. 왜 우나 강서방? 장모님이 절 진짜 아들로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서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떤 장모님이 속상해하던 사위 승진 걱정하면서 인터넷으로 그런 정보를 찾아보고
한 장에 몇만 원씩 하는 속옷을 사다 주시겠어요? 혼자서 남자 속옷 사러 가기도 엄청 창피하셨을 텐데요. 장모님, 저 오늘 발표 꼭 잘하고 올게요. 감사해요. 제 눈엔 극성 부모처럼 보인 엄마 행동에 남편은 오히려 감동을 했다고 하더군요. 평생 시부에게 방치만 받고 살았으니 그런 관심이 너무 가슴 벅찼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남편은 그날 발표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그토록 고대하던 승진을 하게 됐죠. 그 뒤로 남편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엄마가 선물해 주신 속옷을 꼭 입고 나가지 뭐예요. 그러다 저희 둘째가 태어난 지 100일이 채 안 됐던 어느 날 저녁, 저희 집으로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기에 거실에 있던 엄마는 인터폰으로 누구냐고 물으시더군요. 그리고 뒤늦게 방에서 나와본 저와 남편은 기겁을 하고 말았죠. 여기 강인태란 사람 살지요? 우리 사위인데 누구세요? 저 그놈의 애비 되는 사람이 올시다. 그쪽이 제 사돈이요? 그 사람은 바로 술에 취했는지 혀가 꼬여있던 시부였습니다. 남편은 기겁을 하며 엄마에게 이렇게 말하곤 현관으로 달려갔어요. 죄송해요, 장모님. 제가 얼른 쫓아내고 올게요. 아니, 됐네. 그 문 열어봐. 안 그래도 내가 자네 부친 살면서 꼭 한 번은 만나보고 싶었네. 아니, 자네 내 뒤로 와. 내가 아예 문 열 테니까. 엄마는 당황해하는 남편을 밀치더니 현관문을 벌컥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엄마의 우렁찬 참교육이 시작되더라고요. 예, 내가 대가 안사돈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사돈. 우리 집은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퇴근하는 저놈 뒤밟아서 아주 쉽게 알아냈지요. 근데 댁 따님이 하도 나한테 겁박질을 해놔서 그동안 못 찾아오다가 술 마신 김에 생각해보니 열이 받아서 찾아왔습니다. 야, 너 지혜빈 버리고 혼자서 아주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더라. 내 전화 차단했는지 받지도 않고. 너 부모 버리면 천벌 받아 이 자식아. 난 너희들이 돈 안 줘서 하나 있는 전셋집도 날리고 월세집에서 살고 있다고. 감히 어디서 내 사위한테 천벌 받는다는 소리를 합니까? 얼마나 자식을 우습게 봤으면 그렇게 돈을 뜯어내고도 미안한 마음을 갖긴커녕 자기 아들이 처부모하고 같이 살고 있는 집까지 찾아와요. 내가 우리 착한 사이랑 같이 살면서 언젠가 한번 마주치면 사돈한테 이 말을 꼭 전해주리라 다짐했습니다. 사돈, 아니 당신 어디 가서 그쪽이 자식들 부모라고 말하고 살지 마세요. 그건 자식에게 헌신하는 세상 모든 부모를 욕되게 하는 일이니까요. 돈 없다고 자식 탓할 시간에 스스로 나가서 공병이라도 주워 팔면서 돈 벌어 살 생각을 하시고요. 만약 내 사이 또 찾아와서 눈에 눈물 나게 하면 그땐 내가 진짜 부모의 사랑이 뭔지, 부모가 자식 위해서 무슨 짓까지 할 수 있는지 보여줄 겁니다. 얘 주영아, 찬물 좀 양동이 가득 받아와라. 네 시아버지 술깨게 확 부어줄라니까. 엄마의 호통에 시부는 흠칫하더니 얼른 주랭랑을 쳐버리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엄마에게 시부가 혹시 달려들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러셨냐며 걱정하듯 채근하더라고요. 엄만 그런 남편을 꼭 안아주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식 일에 무리고 부리고 가릴 생각부터 하는 부모가 어디 있나. 강서방, 자네 살면서 아무 걱정하지 마. 우리랑 주영이가 자네에게 오는 풍파 이젠 다 막아주면서 살 테니까. 그날 약속이 있어 늦게 돌아오신 아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남편이 마음을 다치진 않았는지부터 걱정하셨습니다. 그런 부모님께 남편의 아내로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후에도 엄만 극진한 남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결혼 7년 차엔 남편이 건강검진 결과 위암 판정을 받은 적이 있는데 다행히 초기에 발견되어 항암 없이 수술 후 열흘간 입원했었습니다. 그때 일하던 아빠와 애들을 돌보던 절 대신에 남편 옆에 아예 상주하며 간병을 해주었던 사람도 바로 저희 엄마였죠. 이후 남편이 퇴원하고 몸을 회복할 때도 어찌나 지극정성이던지 가끔은 아내인 제 정성이 부족하게 느껴질 정도였다니까요. 다행히 남편은 몸을 잘 회복해 회사에도 복직하고 꾸준한 건강관리와 추적 검사만 받으며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결혼 9년 차가 됐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인어른, 이번 주말엔 저랑 같이 북한산 등산하는 거 어떠세요? 아, 나야 좋지. 그럼 등산 갔다가 오랜만에 둘이 맛있는 것도 먹고 들어오자고. 당시 아빤 교장으로 막 은퇴한 지 몇 개월 안 되셨을 때였어요. 평생 교육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으니 이젠 취미 생활을 즐기고 싶다던 아빠는 당시 등산 동호회 가입해 등산에 빠져 계셨습니다. 그런 아빠를 위해 남편은 직접 아빠에게 등산복과 등산용품까지 선물했었어요. 그래도 자신이 따라간다는 말은 하지 않았었는데 그날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아빠에게 같이 등산을 가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두 사람은 그 주 주말 북한산으로 등산을 가게 됐습니다. 여보, 내가 아침에 김밥 좀 쌌으니까 올라가서 강서방이랑 먹어. 항상 말하지만 다치지 않게 조심해서 다녀와. 남편 걱정해 주는 건 역시 우리 마누라뿐이로구만. 아빠 남편은 평소처럼 아주 즐거운 표정으로 집을 나섰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집으로 들어온 아빠의 표정이 나갈 때와 달리 어둡기 그지없더군요. 엄만 그런 아빠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물으셨죠. 당신 어디 아파? 아니야. 올 때 버스에서 멀미 좀 했어. 나 좀 먼저 들어가서 씻고 쉴게. 그날도 다음 날도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아빠의 표정은 계속 멀미를 하는 것도 아닌데 나날이 안 좋아지시더군요. 특히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와 다녀왔습니다, 장인어른 이라고 말할 때마다 흠칫흠칫 놀라기까지 하셨죠. 당신 진짜 아빠랑 무슨 일 없었어? 아빠 요 며칠째 등산은커녕 집 앞 공원 산책도 안 나가시고 입맛 없다면서 밥도 잘 안 드셔. 게다가 당신이 쳐다보기만 해도 뭔가 덜덜 떠시는 것 같은데 내 기분 탓인가? 하지만 제 물음에 남편은 어색하게 웃으며 어깨만 으쓱할 뿐이었어요. 엄마도 저도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두 사람 다 별말이 없어 묘한 답답함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계속 밥도 잘 드시지 않던 아빠는 결국 등산을 다녀온 지 일주일 뒤 열까지 나서 자리에 알아 누우시더라고요. 생전 감기 한 번 잘 안 걸리던 사람이 왜 열이 안 떨어진대? 그러니까 밥을 잘 챙겨 먹었어야지. 자, 잠깐 일어나 봐. 내가 죽 끓여왔어. 내가 먹여줄게. 아휴, 아프지 마. 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저와 남편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해열제를 먹고 누워 계시던 아빠를 지켜보았습니다. 엄마는 아빠가 걱정되어 직접 죽을 침대에 누워있던 아빠에게 먹여주려고 하셨죠. 그런데 아빠가 대뜸 눈물을 주르륵 흘리시지 않겠어요? 당신 왜 울어? 왜 그렇게 많이 아파? 아예 병원을 갈까? 아니야, 여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런 당신 애정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싶어서 그래. 뭐? 아유, 사람 참 아프니까 별 실없는 소리를 다 하네. 얼른 먹고 한숨 푹 자. 엄마는 우리와 함께 방을 나오며 네 아빠가 늙긴 늙나 보다. 저런 약한 소리를 다 하고 라고 말하며 웃으셨습니다. 그땐 저도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하지만 그때 엄마와 전 희미하게 어두워졌던 남편의 표정을 알아챘어야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날 아침 아빠는 엄마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아주 조용히 간단한 짐을 싸서 자취를 감춰버리셨거든요. 가족 모두에게 똑같은 장문의 문자를 남긴 뒤 말이죠. 내가 가족들에게 너무 씻을 수 없는 짓을 저질렀어. 난 고작 한순간의 쾌락과 유혹 때문에 가족을 저버린 용서받지 못할 인간이야. 일평생 어린 학생들만 보고 살다가 뒤늦게 내 또래들, 나와 같이 은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내가 너무 들떴었나 봐. 여보, 난 천사 같은 당신 옆에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우리 착한 두 딸, 그리고 아들아, 난 너희들의 떳떳한 아버지로 남을 자격도 스스로 버린 사람이다. 강서방, 내가 더 손쓸 수 없을 정도로 가족들 가슴에 큰 상처를 남기기 전에 지금이라도 막아줘서 진심으로 고맙네. 모두들 난 떠나서 혼자 평생 속죄하며 살 테니
날 찾지 마. 정말 미안해. 대체 무슨 잘못을 저지르셨기에 이런 문자를 남기고 떠나기까지 하셨는지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저와 엄마처럼 충격을 받고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던 남편에게 마구 채근했어요. 그리고 결국 모든 사실을 털어놓은 남편의 말에 엄마 전 또 한 번 더욱 큰 충격에 휩싸이고 말았죠. 당신은 뭐 알고 있지? 그래서 일주일 동안 아빠가 당신만 보면 이상하게 구셨던 거야. 그치? 얼른 말해봐. 대체 우리 아빠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러시는 건데, 어? 그게 사실은 장모님, 제 말 마음 단단히 먹고 들으세요. 장인어른 사실 나가던 등산 동호회에서 어떤 가정 있는 여자랑 외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2주쯤 전에 회사 회식 때문에 노량진 수산시장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횟감을 사서 식당에 들어가려는데 거기서 장인어른이 웬 여자랑 엄청 다정하게 술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분명 그날 오후에 등산 모임 갔다가 늦게 들어온다고 하셨었는데요. 그래서 놀라서 우선 다른 식당으로 들어가긴 했는데 보통 일이 아니다 싶어서 우선 조용히 장인어른 뒷조사를 했어요. 제발 아니길 바랬는데 장인어른은 그 여자랑 최근부터 만남을 가지고 계셨던 게 맞더라고요. 뭐? 자네 장인이 뭘 했다고? 죄송해요, 장모님. 진즉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저도 너무 고민이 많았어요. 장인어른이 평소 얼마나 훌륭한 교육자셨고 집안에서도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셨던 걸 아니까요. 그래서 고민 끝에 장인어른께 등산을 제가 제안했던 거예요. 아빠 등산을 갔던 날 남편은 아빠 김밥을 다 먹고 난 뒤 자신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더군요. 그때 당황한 아빠는 횡설수설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했죠. 수산시장에서 날 봤다고? 강서방, 오해일세, 오해야. 난 계속 싫다고 했는데 그 여자가 자꾸 한 번만 만나달라고 떼를 써서 그날 딱 한 번 술 한잔 한 게 다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알아보니까 한두 번 만난 게 아니셨던데요. 저 증거 사진도 보여드릴 수 있어요. 여기요. 뭐라고? 자네 설마 내 뒷조사까지 했나? 죄송해요, 장인어른. 하지만 저도 뭔가 확실히 알아야 대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랬던 거예요. 장인어른, 제가 장인어른을 얼마나 존경했었는지 아시죠? 그런 장인어른이 한순간에 장인어른을 그토록 사랑하던 장모님, 저희 아내, 그리고 처제, 처남 모두를 배신하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모습, 전 못 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전에 여기서 멈추세요. 특히 장모님이 얼마나 장인어른께 좋은 아내셨는데 장모님 생각해서라도 이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발요. 그 여잔 당장 정리하겠네. 근데 가족들한테는 아직 말하면 안 돼. 애들도 집사람도 다 알게 되면 날 얼마나 미워하겠나. 강서방, 나한테 시간을 좀 주게. 말해도 내가 직접 하겠네. 남편은 결국 아빠의 애걸복걸을 뿌리치지 못하고 아빠가 직접 가족들에게 말하실 때까지 기다려 드린 겁니다. 아빠는 그동안 남편이 가족들에게 먼저 폭로해버릴까봐 안절부절 못하셨던 거죠. 그렇게 무서워서 가족들에게 말도 못하고 가슴 졸이며 일주일을 버티다 엄마가 끓여준 죽과 엄마의 한마디에 결국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신 것 같더라고요. 말도 안 돼. 그 점잖은 양반이, 그렇게 가족밖에 몰랐던 양반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이냐. 강서방, 제발 거짓말이라고 해주게. 죄송합니다, 장모님. 전 잘 해결해 보려고 했던 건데 제가 모든 일을 오히려 망쳐버린 것 같네요. 아니야. 그 상황에서 당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잖아. 왜 당신이 미안해. 당신도 혼자 말도 못하고 마음고생 많았겠다. 엄만 큰 충격을 받고 드러눕기까지 하셨습니다. 얼마 뒤 우리와 같은 문자를 받고 확인한 두 동생도 이게 무슨 일이냐며 전화가 오더군요. 그리고 제게 모든 사실을 전해 듣곤 큰 충격과 분노에 빠졌죠. 저희 아빠 정말로 교육자로서 불우한 학생들을 위해 봉사도 많이 하고 꾸준한 기부에 후원까지 하셨던 훌륭한 분이셨어요. 게다가 엄마와 목소리 높여 싸운 적 한 번 없고
늘 자식들에게도 최선을 다하셨던 존경스러운 분이셨기에 그 충격과 배신감이 다들 엄청났던 겁니다. 이후 우린 아빠를 찾아 사방팔방을 헤매기 시작했어요. 지방에 살던 동생들과 제부도 주말에 올라와 우리와 함께 아빠가 가실 만한 곳을 찾아다녔죠. 아빠가 원망스럽긴 해도 혹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 아닐까 걱정이 앞섰거든요. 그리고 저희 남편은 거의 2주 동안 휴가까지 내고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아빠를 찾아다녔습니다. 아빠가 잘못되면 다 자신의 탓일 거라며 허탕을 치고 집에 들어올 때마다 화장실에서 소리 죽여 흐느끼더라고요. 남편 또한 정말로 아빠를 많이 따르고 좋아했었으니까요. 완전히 연락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가끔씩 잘 지내고 있다고 문자가 온다면서요. 그럼 그냥 자의로 집을 떠나신 건데 실종신고 대상이 아니죠.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려 했지만 경찰은 신고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빤 경찰들의 말대로 우리의 숱한 전화를 받진 않아도 한 번씩 생존 신고하듯 문자를 보내셨거든요. 난 잘 지내고 있다. 나 같은 놈은 걱정할 가치가 없는 인간이니 그저 상처받았을 네 엄마만 잘 챙겨다오. 미안하다. 하고 말이죠. 처음엔 어떻게 그 양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며 울기만 하던 엄만 아빠가 사라진 지 석 달이 넘어가자 나중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에휴, 그 양반이 그런 큰 잘못까지 했으면서 이젠 아주 내 속을 아예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구나. 속죄라도 가족들 이런 걱정 안 시키게 옆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주영아, 제발 네 아빠 좀 찾아서 내 옆에 데려다다오. 내가 원망하면서 뺨을 때리든 용서를 해주든 뭘 하든 간에 우선 네 아빠를 봐야겠다. 평생 네 아빠랑 둘이 의지하며 살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떠나버리니 내가 허전해서 오히려 죽을 것 같아. 정말 모두에게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사라진 지 넉 달이 지났던 어느 날 아침, 남편은 다급한 목소리로 절 마구 깨우더군요. 여보, 장인어른 찾았대. 얼른 일어나. 당장 가보게. 그 놀라운 소식에 저 또한 황급히 옷을 입고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당시 남편은 지푸라기라도 붙잡아 보자는 심정으로 예전 아빠의 뒷조사를 의뢰했던 업체에 아빠를 찾아달라고 돈을 주고 부탁해 놓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날 새벽 아빠를 찾았다는 연락을 업체에서 남겨놔 준 거죠. 저와 남편은 당시 8살, 7살이었던 두 아들의 등교와 유치원 등원을 엄마에게 부탁하곤 아빠가 계신다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전화해 사정을 설명하고 또다시 휴가까지 썼죠. 그리고 그 동네에 도착한 우린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여긴 아빠가 다니시던 초등학교가 있는 동네잖아. 그 동네는 바로 아빠가 마지막으로 퇴직할 당시 다니셨던 학교가 있던 곳이었거든요. 아빠는 그 학교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던 허름한 숙소에 계시더군요. 우린 업체 직원에게 전달받은 방으로 향한 뒤 마구 문을 두드렸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 아니, 너희들이 여기는 어떻게? 아빠. 그곳에서 나온 아빠를 보자마자 저는 와락 눈물이 터지고 말았어요. 아빠는 4달 전 건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두 볼이 푹 패였을 정도로 앙상하게 야위어 계시더군요. 방 안은 꿉꿉함과 술 냄새로 진동을 하고 있었죠. 아빠는 엉겹결에 우릴 방으로 들이셨는데 방 안을 본 전 한 번 더 기함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곳엔 엄청난 양의 술병과 메모지로 보이는 종이들이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잔뜩 나뒹굴고 있었거든요. 아빤 몸이 좋지 않은 듯 휘청거리며 벽에 기대 바닥에 철푸덕 앉으셨어요. 저와 남편은 그런 아빠에게 눈물을 흘리며 원망의 말을 내뱉었죠. 아빠, 진짜 어떻게 이렇게 가족들을 걱정시킬 수가 있어요? 엄마가 아빠 걱정 때문에 매일 밤 얼마나 많이 우시는지 알기나 하세요? 잘 있다고 문자만 보내놓으시면 다예요? 그리고 대체 이 동네는 왜 와 계신 건데요? 우린 여기 계신 줄도 모르고 아빠 고향을 얼마나 뒤졌다고요. 내가 마지막으로 존경받는 인간으로 남아 있었던 이곳에서 내가 지은 죄를 속죄하고 싶었다. 이곳에서 이렇게 스스로 벌을 주면서 마지막을 준비하고 싶었어. 지나다니는 학생들을 보기만 해도
만인의 모범이 돼야 할 교육자란 인간인 내가 무슨 파렴치한 짓을 했나 싶어 죄책감이 배로 밀려왔거든. 나 같은 놈은 그렇게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다 끝이 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무슨 아직 60대 중반도 안 된 분이 마지막이니 뭐니 하는 소리라세요. 마른 것 좀 봐. 아빠, 밥도 안 드시고 이렇게 술만 드시며 사신 거죠? 왜요? 그렇게라도 빨리 생을 마감하고 싶으셨어요? 그게 진짜 가족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맞아요, 장인어른. 이건 절대 가족들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장인어른 혹시 나쁜 선택하실까 봐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장인어른이 그렇게 떠나버리시면 제가 얼마나 죄책감을 느낄지 상상은 해보셨냐고요. 가장으로서 진짜 가족들을 위한다면 진심으로 눈앞에서 용서를 구하시고 가족들이 원망을 하든 용서라든 그 선택을 기다리셨어야죠. 장모님이 얼마나 마음 여린 분인지 알면서 장인어른은 장모님께 또 다른 큰 상처를 주신 거라고요. 미안하다 주영아. 미안하네 강서방. 하지만 내가 무슨 염치로 용서를 바랄 수 있었겠는가. 자네 장모와 애들이 날 용서해 준다고 한들 내 무슨 염치로 고개를 들고 가족들 옆에서 살아갈 수 있었겠어. 그래서 가족들을 위해 그냥 떠나온 건데 오히려 가족들 마음을 더 힘들게 했다니 내가 참으로 면목이 없네. 남편은 아빠의 손을 잡고 우선 병원으로 가자고 설득하더군요. 마찬가지로 아빠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던 제 눈에 반쯤 구겨져 있던 메모지의 내용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메모지들에 적혀 있던 아빠의 일기 같은 메모를 몇 개 주워서 읽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읽은 저는 더욱 크게 소리내어 울 수밖에 없었죠. 자꾸만 잘 때마다 집사람 꿈을 꾼다. 꿈속 아내는 매일매일 내가 있는 이 방에 찾아와 이제 그만 돌아가자고 울며 부탁을 하곤 한다. 아낸 분명 날 원망하고 있을 텐데 난 그렇게 아내를 배신하고서도 아내의 용서를 바라나 보다. 그런 내 자신이 혐오스럽다. 우리 큰딸은 보잘것없이 평범한 날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잘생긴 아빠라고 말해주곤 했다. 그런 착하고 밝은 딸의 마음에 아빠란 존재를 괴물로 만들어버린 난 부모로서 살아갈 가치가 없는 인간이다. 아버지 때문에 가슴에 상처가 많은 우리 사위에게 난 그와 반대되는 다정하고 존경스러운 장인이자 아버지가 되어주고 싶었다. 하지만 난 강서방에게 결국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장인이 되었다. 내 허물을 모두 알았으면서도 어떻게든 날 바른 길로 이끌어주려던 사위에게 참 고맙다. 그리고 두 번째 못난 아버지가 되어주어서 너무나 미안하다. 저를 따라 메모들을 읽어본 남편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아빠에게 이러더군요. 장인어른, 아직 늦지 않으셨습니다. 장모님이 우리가 장인어른 계신 곳으로 간다니까 이러셨어요. 와서 장모님께 제대로 용서를 빌면 서서히나마 용서해 줄 테니까 자신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면 이제 그만하라고 말해달라고요. 처음엔 다들 화가 많이 났었지만 저희 집사람도 처제랑 처남도 장인어른을 다들 보고 싶어 하고 있어요. 장인어른, 장인어른께서 비록 이렇게 실수를 한번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다들 장인어른을 걱정할 만큼 장인어른께서 좋은 남편이자 아버지셨던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천천히 다시 존경스러운 남편이자 아버지로 그리고 제 장인어른으로 돌아와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으, 되겠나? 내가 과연 그럴 자격이 있을까? 주영아, 이 아빠가 정말로 아직 돌아갈 자리가 남아있는 게냐? 몰라요, 진짜. 이렇게 사람 걱정시키면서 마음껏 원망도 못하게 하고 아빠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도 엄마가 아빠 용서해준다고 하셨으니까 저도 아빠 한 번만 용서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이 돌아가요. 아빠는 저와 남편의 손을 꼭 붙잡고 끄끄거리며 아주 서러운 울음을 오래도록 토해내셨습니다. 그렇게 우린 결국 아빠를 그곳에서 모시고 나올 수 있었죠. 저와 남편은 많이 쇠약해져 있는 아빠를 곧장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입원시켰습니다.
그리고 소식을 들은 엄마는 곧장 병원으로 달려와 아빠를 보자마자 오열하셨습니다. 이 나쁜 사람, 누구 피 말려 죽일 일 있어? 무릎을 꿇고서라도 용서를 빌려면 내 앞에서 직접 했어야지. 비겁하게 문자만 보내고 잠수를 타? 엄만 깡마른 아빠를 참아 세차게 때리지도 못하고 힘없는 주먹으로 아빠의 팔만 연신 내려치시더군요. 아빤 그런 엄마에게 고개도 들지 못하고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셨어요. 엄만 그런 아빠 앞에 앉아 한참을 우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까지 당신이 나랑 우리 애들을 위해 한 번도 한눈 안 팔고 헌신한 거, 돌아가신 내 친정 부모님께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나 몰라라고 살았던 내 친정 오빠들보다 훨씬 친자식처럼 잘해줬던 거, 평생 힘든 학생들을 위해 봉사하며 살았던 것들 모두를 생각해서 이번 한 번만 딱 당신 용서해 줄게. 하지만 이번 한 번뿐인 거 명심해. 두 번은 없어. 그러니까 얼른 몸 회복하고 집으로 돌아와. 와서 맨날 맨날 내 다리도 주물러주고 나 대신 집안일도 해줘. 그렇게 나한테 평생 속죄하면서 살아. 당연하지. 고마워 여보. 그리고 정말 미안해. 내가 당신 볼 염치가 없어. 나 앞으로 평생 당신만 보고 당신 말이라면 뭐든 들어줄게. 평생 당신한테 속죄하면서 헌신하면서 살 거야. 그렇게 4개월간의 아빠의 외도 소동은 끝이 났습니다. 그날 저녁 소식을 듣고 달려온 여동생 부부와 남동생 또한 아빠를 크게 원망하면서도 결국 아빠를 용서하기로 했죠. 가장 크게 상처받은 자신이 용서했으니 평생 너희를 위해 희생하며 산 아버지를 너희들 또한 한 번은 마음 넓게 용서하라는 엄마의 당부가 있으셨거든요. 그리고 며칠 뒤 몸이 많이 회복된 아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오실 수 있었습니다. 아빠가 퇴원하기 전 저는 엄마와 함께 어딘가 찾아갔었어요. 어서 오세요. 아줌마 이름이 문인숙 맞죠? 저 김종덕 씨 딸 되는 사람입니다. 이쪽은 저희 엄마시고요. 네? 누구요? 그곳은 바로 아빠 바람 피웠던 상간녀가 운영하던 반찬 가게였어요. 예전 남편이 아빠 뒷조사를 할 때 알아뒀던 곳이었죠. 아무리 아빠를 용서했다지만 자신도 가정에 있는 주제에 남의 가정까지 파탄 내려고 한 그 여자에게 한마디라도 안 하곤 도저히 분해서 못 견디겠더군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쓴소리라도 해주고 싶어 그곳을 찾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당황한 그 여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이봐요. 그쪽도 가정 있는 사람이 어떻게 마찬가지로 가정 있는 남자를 꼬여낼 생각을 합니까? 천벌이 두렵지도 않던가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모님. 사실 제가 남편한테 맞고 살고 자식들은 그런 저한테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남편분이 너무 젠틀해 보이시다 보니까 제가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이기적인 마음에 그만 욕심이 났었습니다. 아마 남편분께선 제가 불쌍해서 측은지심을 애정이라고 착각하고 잘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것마저도 이미 진즉 헤어짐 통보받고 안 만난 지 오래예요. 그 뒤론 저도 정말 많이 반성하면서 살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발 조금만 작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혹시 누가 밖에서 듣고 소문이라도 나서 제 남편 귀에 들어가면 저 그땐 정말 죽은 목숨입니다. 맞고 살았다고요? 그거야 안타까운 일이지만 자기 인생 구제해보겠다고 멀쩡한 남의 가정까지 파탄낼 생각을 하면 됩니까? 그래놓고 이제 와서 뒷감당이 무섭다고요? 아줌마, 내 인생은 내가 스스로 구제하고 개척해 나가는 거지. 남의 손에 기대서 바꿔보려고 하면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줌마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나뿐 아니라 우리 애들 그리고 우리 사이들 눈에서까지 눈물 나게 한 벌은 분명 언젠가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남편한테서 벗어나든 계속 그렇게 살든 더 이상 남한테 피해주는 인생을 살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저는 옆에서 엄마가 기죽지 않고 할 말을 다 하실 수 있도록 든든히 뒤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곤 엄마가 말을 마친 뒤 그 여자를 크게 쏘아보곤 엄마와 함께 그곳을 나왔죠.
그 여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눈물을 뚝뚝 흘리고만 있더군요. 사실 저도 엄마를 도와 욕을 한 사발 해주려고 갔던 건데 정말 남편에게 맞고 사는 건지 그 여자의 눈가 볼에 들어있던 퍼렇고 노란 멍을 보니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우린 그 여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진 않았습니다. 이미 아빠를 용서하기로 했고 이를 키우면 아빠의 소문 또한 좋지 않게 날 테니 그 여자에게 일침한 걸로 그 일을 덮기로 한 거죠. 그렇게 우린 서서히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솔직히 저도 저희 동생들도 아빠를 용서하기로 했다지만 처음부터 마음을 활짝 열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운데서 어색한 분위기를 많이 풀려고 노력해준 남편의 노력과 평생 우리를 끔찍이 위해 주셨던 과거 아빠의 모습을 떠올리니 끝까지 매정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린 과거 행복했던 가족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우리 손주들, 이 해아래비가 까베기 가져왔다. 이 썩으니까 많이씩 말고 하나씩들만 먹어. 알았지? 고생하셨어요, 엄마, 아빠. 얼른 저녁 드세요. 여보, 당신도 다 씻었으면 얼른 나와. 이미 나왔지. 두 분 오셨어요? 제가 아까 집에 오는 길에 체스 게임을 좀 사왔거든요. 두 분께 알려드리려고요. 장인어른 요새 매일 장모님하고만 붙어 계시니까 두 분이서 시간 보낼 좋은 게 뭐가 있나 싶어서 고민하다가 고른 게임이에요. 아빠는 그 사건 이후 동호회뿐만 아니라 등산과 모든 취미 생활을 끊으시고 엄마만 보고 살기 시작하셨습니다. 자신이 퇴직 후 진정으로 챙겨야 했던 건 자신이 못 즐기고 살았던 취미가 아니라 평생 집안일 하랴 자식 키우고 내조하랴 고생했을 엄마였다면서요. 그렇게 영화도 보고 놀러도 다니던 두 분은 놀기도 지겹고 집에만 있기도 무료하다며 2년 전에 프랜차이즈 꽈배기 가게를 차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두 분은 항상 출퇴근도 함께 모든 여가 시간도 함께 보내며 정간 비교도 안 되게 꿀을 뚝뚝 흘리고 다니신답니다. 저희 아이들이야 두 분에게 있었던 일을 전혀 알지 못하니 전처럼 저희 엄마뿐 아니라 아빠 또한 껌딱지처럼 따르고 있죠. 누군간 아빠를 그렇게 쉽게 용서한 저희 가족, 특히 저희 엄마를 바보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40년 넘게 가족에게 늘 진심이었던 아빠의 마음을 엄마 우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던 아빠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저는 겨우 다시 제 모습을 갖춘 우리 가족의 행복이 또다시 무너지지 않도록 앞으로 누구보다 소중하고 고마운 존재인 남편과 함께 최선을 다해 가정을 지키며 살아갈 겁니다. 우리의 또 다른 가족인 시누이도 누구보다 좋은 시댁 식구들과 행복한 삶을 살고 있고 남편 또한 무사히 재발 없이 완치 판정까지 받았으니 모쪼록 더 이상 아무런 걱정도 불행도 우리 인생에 생기지 않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입니다. 완전히 인연이 끊긴 지 오래된 시부도 더 이상 남편과 시누의 마음에 상처를 낼 일을 만들려 우릴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순간의 유혹에 풍덩 빠져버리기 전에 누구든 이거 하나만큼은 잊지 말고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순간의 실수가 평생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그로 인해 결국 자신의 모든 걸 한순간에 잃게 할 수도 있다는 걸 말입니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잊는 후회스러운 일은 여러분의 인생에 없으시길 바랍니다. 여름이 코앞으로 다가온 요즘 바깥엔 푸르른 잎사귀들과 만개한 꽃들이 지천에서 반짝거리더군요. 그렇게 넘치는 생명력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항상 활기와 행복이 넘치길 바라며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